마술사의 모자. 훌륭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다. 소피는 익명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 다시 편지를 쓸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당분간은 아무한테도 이 편지에 관해 얘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학교에서 소피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갑자기 선생님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얘기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선생님은 차라리 인간이란 무엇인지 아니면 세상이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생겨났는지에 관해 얘기해주지 않을까? 소피는 예전엔 전혀 몰랐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이 크고 작은 하찮은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수업 과목들보다 더욱 절실한 해답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누가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을까? 적어도 지금은 강변화 동사를 벼락치기로 외우는 것보다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보는 게 소피에겐 더욱 중요해 보였다. 마지막 수업을 끝맺는 종이 울릴 때 소피는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그래서 요룬도 소피를 따라잡기 위해 뛸 수밖에 없었다. 한숨 돌린 요룬이 물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카드놀이 할래? 소피는 어깨를 움츠렸다. 이제 카드놀이에 관심 없어졌어. 요루는 무척 어리둥절해했다. 그래? 그럼 배드민턴이나 칠까? 소피는 아스팔트 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친구를 바라보았다. 난 배드민턴에도 이제 관심이 없어. 흥, 알았어. 소피는 요른의 목소리에서 언짢은 기색을 느꼈다. 그럼 갑자기 너한테 그렇게 중요해진 일이 뭔데? 소피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건 비밀이야. 쳇, 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구나. 둘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축구장에 다다랐을 때 요룬이 입을 열었다. 나 축구장을 가로질러 갈게. 가로질러서? 그 길은 요룬네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긴 하지만 요룬은 손님이 오신다거나 치과에 예약한 날 급히 집에 가야 할 때만 그 길을 이용했다. 소피는 요룬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게 정말 마음에 걸렸다. 그렇다고 소피가 달리 뭐라 대답해야 했을까?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에 대해 관해 몰두하게 되었고, 그래서 배드민턴 칠 새가 없었다고? 요른이 이 말을 이해할 수나 있을까? 어찌되었든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이해해야 할 문제가 왜 이리도 어렵게 느껴질까? 우편함을 열어젖히는 소피의 마음은 콩콩 뛰었다. 얼핏 봐서는 그저 청구서들과 엄마에게 온 큰 갈색 편지 봉투들만 눈에 띄었다. 소피는 바보처럼 그 모르는 사람이 보냈을 새로운 편지를 너무나 고대하고 있었다. 대문을 닫고 나서 소피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큰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해진 편지 봉투 뒷면에는 철학 강의, 아주 세심하게 다뤄야 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소피는 자갈길을 뛰어가 계단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다른 편지들을 매트 아래로 밀어넣고 뒤뜰로 달려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큰 편지 봉투를 뜯었다. 세리칸이 뒤쫓아왔지만 소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고양이가 함부로 입을 놀릴 리 없기 때문이다. 편지 봉투 속에는 타자로 친 큰 편지 3장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다. 소피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소피야, 사람들마다 다양한 취미가 있단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동전이나 우표를 수집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손으로 만들길 좋아해. 또 어떤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온통 특정 스포츠에 쏟아붓기도 하지. 책 읽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 하지만 독서 취향은 서로 많이 다르지. 어떤 사람은 신문이나 만화만 읽고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천문학, 동물이나 기술의 발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책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말이나 보석에 흥미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내가 텔레비전 스포츠 중계 방송에 푹 빠져 있더라고. 이런 스포츠를 지겨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관심을 가질 만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 그들이 누구이며 이 세상 어디에 살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관련 있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 소피야. 모든 사람들이 골똘히 생각해봐야 할 그런 의문이 있단다. 이 강의는 바로 그러한 의문들에 관한 거야.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묻는다면 그 대답은 먹는 것이겠지. 똑같은 질문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해보면 따뜻한 날씨라고 대답할 거야. 그리고 혼자라고 느끼는 고독한 사람에게 묻는다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같은 것일 테지.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요구들이 모두 충족되어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을까? 철학자들은 그렇다고 생각했어.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게 철학자들이 생각이지. 물론 모든 사람들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 또 사랑과 보호도 필요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이며 왜 사는지 알아내고자 하는 마음속의 욕구야. 따라서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관심은 우표 수집처럼 가벼운 것은 아니야. 삶에 관한 의문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이미 오랫동안 토론해온 질문들을 생각하게 되지. 우주, 지구, 그리고 생명이 어떻게 이곳에서 생겨나게 되었냐는 의문은 올림픽 경기에서 누가 금메달을 가장 많이 땄느냐는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해. 철학에 한층 다가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철학적 질문들을 제기하는 거야. 어떻게 세계가 창조되었지? 실제 일어난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의도나 의미가 숨어 있을까?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을까? 대체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했지. 우리가 아는 모든 문화권에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세상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하는 의문은 수없이 일어났어.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기할 철학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미 그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제기됐기 때문이지. 우리가 던진 각각의 문제에 대해 역사는 다양한 답을 많이 보여줬단다. 철학 문제에 관한 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문제에 답하는 것보다야 훨씬 쉽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이러한 철학 문제에 오로지 자신의 해답을 구할 수밖에 없어. 하느님이 존재하는지, 죽음 뒤에도 삶이 있는지 사전에서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게다가 사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글로 읽는 것은 우리가 인생과 세상에 관한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지. 철학자들의 진리 추구는 추리소설과 비슷해. 어떤 사람들은 안데르센을 살인자로 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닐센이나 옌센을 살인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현실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 물론 경찰이 수수께끼를 영원히 풀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수수께끼에 늘 답이 있게 마련이야. 해답을 얻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에 단 하나의 정답이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어. 죽은 뒤에는 삶이 있을까 없을까? 그동안 학문이 많은 옛날 수수께끼들을 밝혀냈어. 한때는 달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 커다란 수수께끼였지. 토론을 통해 해답을 구할 수 없자
그 해답은 사람들의 상상에 맡겨졌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달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게 됐지. 달에 사람이 산다거나 달이 치즈로 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거든. 2000여 년 전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철학이 인간이 느끼는 감탄에서 생겨난다고 믿었어.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이 산다는 것을 경이롭게 여겼기 때문에 철학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마술을 구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우리는 마술이 어떻게 가능한지 파악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마술사가 어떻게 하얀 실크 스카프 2장으로 살아있는 토끼를 만들 수 있었는지 묻게 된단다.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가 속이 텅 빈 모자에서 갑자기 토끼를 꺼내 올릴 때처럼 이 세상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었어. 토끼에 관한 한 마술사가 우리 눈을 속였다는 것은 분명해. 그러나 세계에 대해 얘기하면 사정은 전혀 달라. 우리는 이 세계가 거짓과 속임수가 아님을 알고 있지. 우리가 지구 위에 있고 우리 자신이 이 세계의 일부분임을 알기 때문이야.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술사의 모자에서 꺼내 올린 흰 토끼인 셈이지. 우리와 흰 토끼 사이의 차이는 단지 흰 토끼는 자기가 마술에 출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이 토끼와 우리는 아주 달라.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그 무언가에 관계되어 있다고 믿고 있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떤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내고 싶은 거야. 추신, 흰 토끼에 관해선 아마도 토끼를 전체 우주와 비교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구나. 이곳 지구에 사는 우리는 토끼 가죽 털 아래 깊숙한 곳에서 우글거리는 벌레들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철학자들은 가느다란 털을 붙잡고 위대한 마법사를 진적 두 눈으로 보려고 마냥 위로 기어오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란다. 소피야, 이제 다 읽었지? 다음에 계속 얘기하기로 하자. 소피는 기진맥진했다. 다 읽었냐고? 편지를 읽으며 숨이나 제대로 쉬었는지 모르겠다. 누가 이 편지를 갖다 놓았을까? 누구지? 누구일까? 힐데 밀레르 크나그에게 생일 카드를 보낸 사람과 같은 사람일 리는 없다. 이유는 그 카드엔 우표가 붙어 있었고 날짜 도장도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갈색 편지 봉투는 전에 온 2통의 흰 편지와 마찬가지로 방금 우편 안에 누군가가 넣어놓은 것이다. 소피는 시계를 보았다. 이제 겨우 2시 45분이다. 아직 2시간이 더 지나야 엄마가 직장에서 돌아오신다. 소피는 다시 정원을 가로질러 우편함으로 뛰어갔다. 혹시 무엇이 더 들어있을까? 소피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갈색 편지 봉투를 또 발견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소피는 숲의 끝까지 달려가 그쪽 길을 살폈다. 그곳 역시 사람 그림자락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때 소피는 갑자기 숲 깊은 곳에서 얼핏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하지만 확실치 않을 뿐더러 그리로 쫓아갈 이유도 없었다. 누가 소피에게서 도망치려 한 거라면 소피는 그 사람을 따라잡기 어려울 테니까 말이다. 소피는 현관문을 열고는 엄마 앞으로 온 우편물과 책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제 방으로 뛰어가 각양각색의 예쁜 돌들이 든 커다란 과자통을 꺼내 그 돌들을 방바닥에 쏟고는 2통의 큰 편지 봉투를 그 안에 넣었다. 그리고 나서 과자통을 팔로 감싸 안고는 다시 정원으로 뛰어갔다. 세레칸에게는 미리 먹이를 준 터였다. 야옹, 야옹, 야옹. 다시 동굴 안에 자리를 잡고서야 소피는 편지 봉투를 뜯고 이전보다 더 많아진 편지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상한 존재.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이 짧은 철학 강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이제 확실히 파악했겠지. 이제 몇 가지 알려줄 게 있단다. 훌륭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란 점은 이미 얘기했지?
안 했으면 지금 다시 얘기하지. 훌륭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야. 어린 아이에겐 누구나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분명해. 몇 달이 지나면 아기들은 새로운 현실로 밀려나오게 되지.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이런 능력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 왜 그럴까? 소피 아무새니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 자, 들어봐. 이 어린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다면야 어떤 이상한 세계에 있다 왔는지 분명 말해줄 수 있을 거야. 비록 아기가 말은 못해도 아기가 어떻게 주위를 둘러보고 호기심에 가득 차 방 안의 물건들을 만져보는지 우리도 늘 보잖니. 아기가 처음 말을 시작하게 되면 멍멍 짖는 개를 볼 때마다 제자리에 우뚝 멈춰서서는 멍멍 멍멍 하며 유모차 안에서 깡충깡충 뛰며 팔을 마구 내젓잖니. 여러 해를 더 산 우리는 이 같은 어린 아기의 흥분이 약간 지나치다고 느끼기도 하지. 그래. 저건 멍멍이란다. 이제 그만 들어 마가야. 자리에 앉아야지. 세상을 겪어본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그리고 그렇게까지 흥분하지도 않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개를 봐왔으니까. 아기가 개를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을 때까지 어쩌면 이런 어수선한 행동을 수백 번은 거듭해야 할 수도 있어. 코끼리나 하마를 보더라도 말이지. 하지만 이 세계는 아기가 제대로 말을 배우기 전에 또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아기에게 익숙한 세계가 되고 말아. 사랑하는 소피야, 네가 이 세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해. 그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철학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2가지 가상 실험을 해보자. 네가 숲속을 산책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렴. 그때 갑자기 길에서 작은 우주선을 발견했어. 그 우주선에서 작은 화성인이 내려와 널 올려다본다면 이때 넌 무슨 생각이 들까? 물론 그건 아무래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너도 그런 화성인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있니? 물론 네가 다른 행성에서 온 생물들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은 쉽게 있을 법한 일은 아니야. 우리는 다른 행성에 생물체가 있는지도 아직 모르지. 하지만 소피, 네가 바로 너 자신과 낯설게 맞부딪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야. 어느 화창한 날 너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뚝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너 자신을 보게 될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숲을 거닐다가 일어날 수도 있지. 나는 참 이상한 존재야. 그리고 비밀에 가득 찬 동물이지. 하고 생각할 거야. 너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느껴질 거야. 그리고 난 누구지? 하고 묻겠지. 너도 알다시피 우린 우주의 한 행성 위로 오가고 있어. 근데 우주란 무엇일까? 소피야, 아직 잘 읽고 있니? 우리 또 다른 실험을 해보자. 어느 날 아침 엄마와 아빠 그리고 2~3살 먹은 아기 토마스가 부엌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몸을 돌렸어. 그런데 글쎄 갑자기 아빠가 천장 아래를 둥둥 떠다니기 시작해. 이때 토마스가 뭐라 할 것 같니? 아마도 자기 아빠를 가리키며 와! 아빠가 날고 있다! 라고 말하겠지. 분명 토마스도 놀랐겠지만 이 일은 그저 그런 정도로 놀란 수준인 거야. 아빠는 이상한 일들도 많이 해왔으니까 식탁 위를 날아다니는 정도는 토마스 눈에 그다지 대단한 게 아닌 거지. 아빠는 날마다 신기한 기계로 면도를 했고 때론 지붕 위에 기어올라가 텔레비전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기도 했어. 아니면 머리를 자동차 보닛 안쪽에 틀어박고 있다가 새까만 얼굴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엄마의 반응을 보자꾸나. 엄마는 토마스가 하는 말을 듣고 또 아무렇지 않게 몸을 돌리겠지. 그러고 나서 식탁 위를 둥둥 자유롭게 떠다니는 남편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엄마는 손에 든 잼병을 떨어뜨리고 하들짝 놀라 울부짖겠지. 어쩌면 아빠가 다시 자리에 앉고 나면 의사에게 뛰어갈지도 몰라. 왜 토마스와 엄마는 그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은 익숙함의 문제야. 토마스 엄마는 인간은 날 수 없다고 배운 사람이지. 하지만 토마스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아직 토마스에겐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가능하고 또 어떤 일이 불가능한지 확실치 않아. 하지만 소피야, 이 세계 자체는 어떨까? 이 세계도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니? 이 세계도 우주 안에서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지. 슬픈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중력의 법칙에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야. 동시에 이 세계 자체에 길들고 있지. 우리는 유년 시절을 보내는 동안 세상에 대해 놀라워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 게다가 그로 인해 무언가 본질적인 것도 잃게 되지. 철학자들이 다시 삶에서 일깨우려 했던 그 무엇 말이야.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그 무엇은 우리에게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라고 늘 속삭인단다.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훨씬 전부터 이를 겪어왔어. 정확히 말해서 철학 문제는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철학자가 될 수 없어. 사람들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쫓겨서 각기 다른 이유로 삶에 대한 경이감을 잃어버려. 어린아이에겐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이 놀랍도록 신기한 새로움으로 다가와.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 세계를 완전히 평범한 것으로 체험하지. 바로 이 점 때문에 철학자라는 훌륭한 예외가 생겨나는 거야. 철학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없어. 남자든 여자든 철학자에게 이 세계는 언제나 이해하기 어렵고 수수께끼 같은 신비의 세계인 거야. 철학자와 어린이는 이처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 철학자는 일생 동안 어린아이 같은 감수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지. 사랑하는 소피야, 이제 네가 결정을 내려야 해. 너는 아직 이 세계에 길들지 않은 어린이라 할 수 있니?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할 수 있는 여성 철학자일까? 네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어린이도 여성 철학자도 아니라고 느낀다면 넌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없을 만큼 이 세계에 잘 적응한 거야. 이런 경우는 위급한 상황이야. 그러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해두기 위해 네가 이 철학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거야. 난 소피, 네가 게으르고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길 바라. 그리고 깨어있는 삶을 누렸으면 해. 이 강의는 완전히 무료니까 언제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어. 그만두고 싶으면 쪽지를 우편함에 넣어도 우린 그것을 살아있는 개구리라는 나무로 부르기로 하자. 색은 초록색이 좋겠어. 집 배운 아저씨가 놀라지 않도록 하려면 말이야.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해볼게. 흰 토끼를 마술사의 텅 빈 모자에서 꺼냈어. 그건 매우 큰 토끼라서 이 마술을 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릴 거야. 모든 인간 아기들은 그 가느다란 털끝에서 태어나. 그래서 아기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마술에 감탄하지.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토끼 가죽 털의 깊숙한 곳으로 기어들어가 그 안에 머물게 되지. 그곳은 아주 편안해서 다시는 토끼 털 위로 기어오르려 하지 않아. 오로지 철학자들만이 언어와 존재의 극한에 도달하는 이 위험천만한 여행을 감히 실행하고 있는 거야. 그들 중 몇 사람은 도중에 사라져버리기도 하지만 나머지 다른 이들은 토끼 털을 꽉 잡고 위로 기어오르면서 깊숙한 흰 털 밑에서 그저 먹고 마시며 배나 두들기는 사람들을 향해 신사숙녀 여러분! 하며 외쳐대는 거야. 우리는 빈 우주 속에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철학자의 외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그들은 세상에 웬 헛소리야 하고 대꾸할 뿐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계속하겠지. 이리로 버터 좀 줄래? 오늘 주가가 얼마나 되지? 토마토가 얼마예요? 등등. 이날 늦은 오후 소피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철학자의 비밀 편지가 담긴 과자통은 동굴 속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 소피는 숙제에 집중하려 했지만 낮에 읽은 편지 생각으로 머리가 아팠다. 예전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소피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성숙한 어른이라고도 할 수 없다. 소피는 자기가 우주라는 마술사의 검은 모자에서 나와 토끼의 무성한 털 속에서 기어다니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지금 그 철학자는 소피를 붙잡아 두고 있다. 그 철학자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무튼 그 철학자는 소피의 목덜미를 콱 움켜쥐고선 소피가 어린아이일 때 놀던 털 위로 다시 끌어올렸다. 그리하여 소피는 가느다란 털 끝에 있는 바깥 세계를 마치 처음인 것처럼 다시 보게 된 것이다. 그 철학자가 소피를 구원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피는 엄마 손을 이끌고 거실로 와서 엄마를 소파에 앉게 했다. 엄마, 산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며 말문을 열었다. 엄마는 말문이 막혀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다른 때 같으면 엄마가 집에 돌아올 때쯤엔 소피가 늘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글쎄, 가끔 그렇지. 가끔요? 제 말은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게 놀랍지 않으냐는 거예요. 근데 소피야,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걸 제가 묻고 싶어요. 엄마는 이 세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세계는 정상적이지. 대체로. 소피는 그 철학자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른들은 세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영원히 일상생활이라는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아휴, 엄마는 이 세계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세계에 놀랄 일도 없는 거예요. 라고 소피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구나. 제 말은요, 엄마가 이 세계에 너무 적응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모두 바보 같아요. 소피야,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럼 다르게 말씀드려볼게요. 엄마는 우주라는 마술사의 검은 모자에서 바로 지금 끄집어낸 토끼의 털 속 깊숙한 곳에 편안히 계신 거예요. 이제 엄마는 감자를 오븐 안에 넣으시겠죠. 그리고 나선 신문을 읽으실 테고 잠깐 한 30분쯤 눈을 붙이고 나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겠죠. 엄마의 얼굴 위로 잠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쳐갔다. 정말로 엄마는 부엌으로 가서 감자를 오븐 안에 넣었다. 그리고는 이내 다시 거실로 와서는 소피를 소파에 앉혔다. 너와 얘기 좀 해야겠구나. 소피는 무언가 진지해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설마 마약이라는 건 아니지, 아가? 소피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엄마가 왜 이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말도 안 돼요. 그런 건 사람을 더 멍청하게 할 뿐인걸요. 소피는 이날 이후 마약과 흰 토끼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더 얘기할 수 없었다.